국민 3분의 2가 가입 중인 실손보험. 그러나 올 상반기 평균 10% 가까이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이유, 의료계의 과잉 진료가 원인이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실손보험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갈등. 이슈 인사이드에서 의견을 들어봅니다. 당장 올 상반기로 예정된 실손보험료 인상부터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까지 실손보험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짚어보면서 양측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그리고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올 상반기부터 이제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된다고 하네요. 특히 실손보험료는 평균 한 10% 가까이 지금 오르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죠? 보험사가 그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 비해서 그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그 인상폭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작년 한 해 부가보험료가 포함된 손해율로는 111% 정도 작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80%가 적정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20% 이상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에 사실은 그 인상률 자체가 한 뭐 10% 후반대에서 20%대가 필요했습니다만 경기가 워낙 어렵고 3,800만 명이 등 보험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통분담을 통해서 한 자릿수대로 인상하기로 해서 자율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실손보험료가 이제 대부분의 실손보험 네. 상품에서 다 오르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실손보험의 어떤 상품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첫 번째는 2009년 10월 이전에 완전 자율 상품이 한 40% 정도 되고요. 2009년 10월에 표준화된 상품이 있는데 그게 한 40% 되고 그리고 최근에 2017년 4월에 나온 신실손 상품이 있는데 그렇게 세 분류 중에 일단은 과거 상품들은 요율 인상폭이 좀 크고요. 다만 2017년 그 4월에 나온 이번에 신실손, 그러니까 착한 실손이라고 하죠. 그거는 그 아예 그 한 9% 정도 인하하는 그런 저희가 보험료를 그러면 했습니다. 이제 실손보험료가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 결국 이제 보험업계에서 얘기하기로는 의료 쇼핑이나 과잉 진료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2018년에 의료 관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11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허위 진단 관련 적발 비용만 한 285억이다. 의료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과잉 허위하면 국민들께서 이제 아니 하지 말아야 할 진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 하실까 봐 저희들 굉장히 예민해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하는 과잉 진료, 허위 진료도요. 급여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청구 과정에서 그러면 착오가 됐던지 더 보통은 이제 고급 진료를 했을 때 이제 급여 기준 벗어나게 되죠. 건강보험에서는 급여 기준이겠지만 민영 보험사에서는 약관이겠죠. 이 약관은 이제 소비자와 보험회사에서 직접 맺는 계약 관계겠죠.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많은 실손보험료를 낸다면 약관에 근거해서 좀 더 많은 지급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뭐 과잉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아주 적은 실손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뭐 진료만 받아도 이거 너무 약관에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과잉 진료라고 표현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약관을 벗어난 이제 진료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회사들이 그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제 대규모 소송을 한 게 이제 맘모톤 소송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일반 시청자들은 좀 잘 모를 텐데 좀 어떤 시술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쟁점이 뭔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맘모톰이 대표적으로요. 우리 여성분들이 유방에 종양이 생겼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죠. 네. 근데 이 맘모톰은 진공으로 흡입을 할 수 있는 시술이에요. 검사를 하더라도 종양만 선택적으로 이제 뽑아서 검사도 할 수도 있고요. 양성의 경우는 그것만 진공 흡입을 해서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 20년도 넘어간 시술인데 10년 전에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련된 급여 제도와 관련된 이제 제도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시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시술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 보험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이제 소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12월에 이제 첫 선고가 이뤄진 거죠. 이때 이제 재판부가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맘모툼의 그 양성종양 절제술과 관련된 시술에 대해서 그 2016년하고 2018년에 정식 의료로 인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의료기술에서 효과성이 아직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부결이 됐고 그 최근에 2019년 그 8월에 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보험회사가 소송을 한 이유는 그 검사 목적으로 조직을 떼내는 부분은 그 합법적이지만 요것을 아예 절제하는 시술로서는 그 어떤 정식적인 어떤 의료로 보기가 어렵고 때문에 그 환자한테 이 시술을 하고 보험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그 더불어서 이제 그 청구서를 또 보험사가 또 대신 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뭐 문제는 없으며 신의료기술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2016년, 2018년 당시에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맘모툼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이 판정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복강경, 이게 맹장 수술이라고 하죠. 충수돌기염에 있어서 복강경 수술했던 것도 사실 그동안 특별하게 뭐 신의료기술 평가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맘모톰을 그러니까 흉터를 최소화해서 하는 시술에 대해서 이전에도 해왔고 지금 실손보험 든 이후에도 계속 했다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요. 보험사에서 내주던 자기가 직접 내던 중요한 것은 이 제대로 된 크게 흉터를 내지 않고 유방 절제술을 양성종양 절제술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이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본 자체, 이제 환자의 의견 자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이제 의료계에 손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맘모톰 시술 말고도 이제 보험업계에서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항목들, 시술 항목들이 꽤 있잖아요. 예, 백내장 시술에 더불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하는 그 시술이 있고요. 또 가장 그 뭐 한 10여 년째 저희가 좀 과잉 의료라고 생각되는 그 진료가 도수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백내장 같은 경우는 그 효과성이 좋고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시술이면은 분명한데 문제는 백내장 그 검사를 할 때 좀 과도하게 비급여 높은 고가의 비급여 검사를 수반해서 다초점 렌즈 시술까지 유도하는 좀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서 사실은 백내장 수술의 증가율이 그 다른 일반적인 수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고가의 어떤 검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잉 의료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이게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어떤 데는 한 1,000원에서 도수 치료하는데 50만 원까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이게 저희가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들어온 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도수 치료는 뭔가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떤 치료도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근데 이게 비용 효과성이 안 맞는 것은 당연하게 비급여 영역으로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들께서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실손보험을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막상 치료를 받고 이제 비용을 지불할 때는 그 비급여 중에서도 가격 차이가 지금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아마도 실손율 문제가 관련되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많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과잉 진료라기보다는 아까 정확히 하면 약관에서 처음부터 계약 관계에서 이 고급 진료까지는 게 커버해주지 못한다는 이거에 대한 동의가 잘 이게 정확한 설명이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를 둘러싼 또 다른 이슈가 하나가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인데 먼저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실손 가입자가 그 개인으로는 한 3,400만 명, 그리고 단체, 그러니까 회사에서 들어주는 분들이 한 400만 명, 한 3,800만 명이 가입 중이신데 병원에 진료를 받고 나서 그 청구를 할 때 일일이 그 청구 서류를 종이로 떼서 그걸 첨부해서
그 팩스를 보내거나 뭐 어떻게 전달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은 원무과에 그 실손 청구해야 되니까 떼주세요 요 얘기를 보험사에 그 전송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보험사에 건네지는 자료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조금 의료계의 지원을 받아서 그 청구 전산화, 청구 간소화를 하고자 하는 거죠. 보험업계에서 오히려 손해율이 높아질 텐데 간소화가 되면은 예. 그거를 찬성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제도 도입했을 때 회사별로 그 소액 청구권 부분에서 네. 기존의 청구를 포기했던 분들이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안 좋은 손해율이 더 악화된다라는 사실은 그 어떤 내부적인 네.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청구자들이 작년 한 해만 8,500만 명이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종이로 받아서 약관에 그 보상하는 손해 아닌지 그 판별을 하고 미용 성형을 또 제외하고 또 자기부담금까지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또 네. 소비자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네.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충과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청구 간소화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세운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은데 네. 의료계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 거죠? 실손보험에서 그래서 가장 저희가 주장하는 건요. 전산화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수증만 사실은 갖다 줘도 실손보험에서 주는 게 가장 좋겠죠. 3,500원, 4,2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영수증만 사실 제출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해도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특히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이 국가 개입입니다. 이 민간 영역에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잖아요. 약관에 근거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뭐 심사평가원을 통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면 정보를 일반적으로 그대로 넘긴다면요. 그냥 실링해서 보내는 거죠. 그건 민간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심사평가원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요. 법령 하나만 바뀌어도 얼마든지 건강 정보를 보험회사 취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심평원으로 귀결된 것은 정부와 국회에서 그 지금 병원의 개수가 한 8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네. 그 심평원은 이미 망이 다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병원과 보험사를 또 중개하는 어떤 망을 깔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망을 대여해서 그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비용으로 하라는 거고 저희가 망 대여만 하고 그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를 아예 법안에다 명문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까지 제안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거.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예, 요 아시겠지만 사실 네네. 심사평가원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네네. 아직 지금 이번에 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합리적인 이유는요. 네. 아까 했듯이 지금 민간 업체에서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100% 다 전산화 되는 겁니다. 민간 영역에 있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나라의 세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거 본질적인 문제예요. 네. 네. 그럼 뭐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심사평가내에서 뭐 그 이런 망 대여 비용을 지불하겠다. 예, 지불할 용의가 있고요. 그럼 네네네. 지불할 돈으로 사를 그냥 네. 망을 깔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더 높고 이 네. 8만 개 병원을 어떤 제3의 중개기관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어느 누구를 물어봐도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한 운영에 대해서 의료계에도 사실은 이게 그 다른 어떤 영역의 그 어떤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좀 이해가 다른 부분은 조율해가면서 서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손보험 처음 그 도입이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요. 의료계는 우려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원이나 그 돈이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이제 합리적으로 잘 조절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 와서 일단 많은 이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있고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풀어 나가야만 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아까 공보험 영역도 있고 지금 민간 영역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많이 해서 좀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한데 앞으로 이제 지불한 대가에 대해서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공인 인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전자문서 지갑이라는 서비스 덕분인데요. 오늘 머니톡톡에서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문서 지갑은 스마트폰 정보24 앱을 통해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설치가 끝났다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완료된 등초본은 전자문서 지갑에 보관돼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단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모바일은 400원의 수수료가 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초본을 제출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지갑 주소를 클릭해 발급받은 등초본의 URL과 QR코드로 전송하거나 내 증명서에 들어가 제출할 기관을 선택하는 방법 중 선택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내가 등초본을 보낸 내역과 타인이 나에게 보낸 증명서도 전자문서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발급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삼저 현상으로 금융 불안정이 커진 2020년 금융시장.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를 줄이는 재테크 방법과 올해 주목해야 할 재테크 트렌드를 이슈 인사이드에서 알아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계획하는 것이 바로 건강과 돈 모으기일 텐데요. 계속되는 경제 불황에 낮은 금리로 도대체 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올 한 해 내 지갑을 두둑하게 만드는 재테크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분 재테크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올해 그 새해 경제 전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올해 그 경제 기상 전망은 처음에는 맑음 후 흐림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상반기 지금 맑음으로 예상을 하는 이유는 G2 무역 분쟁의 1차 해결이 타결이 되면서 휴지기에 접어들었고 그 국가의 정책 공조로 인해서 경제 성장 회복의 기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도 12월부터 반도체 경기의 회복의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반도체 섹터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예. 그리고 국내에는 선거 그리고 동경올림픽 등은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미국의 대선 등이 놓여있는 그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해서 그 경제 기상 전망은 흐림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제 미국의 그 무역 그 전쟁이 심화되면 자칫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리다가 폭우가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지금 부동산으로 많이 쏠려 들어가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만약에 크게 악화가 되면 부동산도 또 침체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은 경제 환경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재테크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재테크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2020년은 미중무역 1단계가 타결된 이후에 순탄하지 않은 2단계, 3단계 진행 과정이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는 큰
변수로 작용을 하는 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감소한다기보다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확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선진국 시장의 주식이나 국내 주식의 비중은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위험, 중수익 정도로 리츠에 대한 그 투자도 고려해 봐야 될 만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이제 투자 전략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투자 성향에 따라 어울리는 상품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투자자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안정형, 위험 중립형, 공격 투자자형 등 유형이 나누는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악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안정적인 이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기예금, 국내 채권 등 안전 자산의 일정 부분을 포트폴리오를 이제 배정을 하고 코스피 등 한국의 투자 비중이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그 낮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나 해외 그 신흥 채권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새해는 짰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금융 상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올해 추천 또는 비추천 상품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2020년 새해도 여전히 이제 그 유효한 그 추천 상품으로서 ELS 주가 연계 증권 상품도 좀 고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품에 투자할 때 그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기초 자산이 지금 최근 홍콩 사태 등 H주가 편입된 거는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로스탁도 아직 그 브렉시트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하셔서 ELS 투자도 좀 투자 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분산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면 해외 통화를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새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겠고요. 달러를 좀 보유하되 지금 달러의 그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보통 1,100원대에서 한 1,200원대에서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00원에 가까워졌을 때는 원화 자산을 좀 달러 자산으로 바꾸셔서 달러 정기예금이나 이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1,200원대에 좀 가까워졌을 때는 다시 원화를 그 달러를 환전을 해서 환차익을 보실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 투자를 한다면 펀드를 잘 고르는 법 그리고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과거 지금 한 1, 2년 동안 국내 시장이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국내 그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특정 몇 개의 펀드를 제외하고는 자금이 유출될지 유입은 별로 없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금이 해외 주식이나 ETF 쪽으로 자금 유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었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 그 주식형 펀드들 간에 단기적인 수익률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정적으로 그 운영을 하기보다는 단기 수익률의 경쟁의 심화로 인해서 포트폴리오가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는데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 펀드를 선정할 때 있어서는 지금 각종 펀드 평가사에서 그 보여주는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들을 보시고 단기 수익률에 그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벤치마크 대비해서 성과가 우위에 있는 펀드 또는 위험 성과 그 지표들을 분석을 하셔서 올바른 펀드를 선점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안전 자산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자산 삼총사로 보통 이제 금, 달러, 채권 이렇게 세 개를 저희가 꼽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안전 자산 투자가 유망한 건지, 그다음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최근 2, 3년 동안 달러 강세 기조에 힘입어서 슈퍼리치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해치 용도로 달러 자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달러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확정금융 상품으로 달러 예금, USD-RP, 그리고 외화 예금, 그리고 외화 수합 신탁이라고 하는 확정금융 상품이 있지만 이게 완전한 확정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시기나
투자할 금액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자산 여러 개 말씀하셨지만 달러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작년부터 사실은 그 부자들이 많이 사서 그 보유하시고 또 달러 ELS나 달러 정기예금이나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환차액이 또 사실 비과세되는 매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환전만 해서 예를 들어서 달러 통장에 넣어놓고 계셨을 경우에는 어떤 그 달러 정기예금이나 달러 ELS에 비해서 투자 수익은 사실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달러 ELS 상품도 적극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표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는 달러 ELS 상품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환차익 플러스 이제 목표 수익률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달러나 이렇게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실 점은 특히 이제 ELS, 달러 ELS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네. 물론 6개월 조기 상환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혹시 시장이 좀 더 급락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조기 상환이 연장이 돼서 3년까지 다 채운다든지 또 극단적으로 기초 자산이 50% 이하 하락해서 크게 손실도 볼 수 있는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잣돈이 상대적으로 좀 소규모이고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우량 주식에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다양한 주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개인의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뭐 몇십 달러부터 많게는 1,000달러 훌쩍 넘는 주식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개인에 맞게 환전해 놓으셨다가 좀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장기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별 사태로 금값이 또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 투자도 다시 유망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금 투자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금 투자도 상품으로 본다면 금융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과세가 된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국내에 있는 금 투자 상품이 아니라 해외에 상장돼 있는 금 ETF로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와 절세 상품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주목해야 될 상품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 보험 상품을 굉장히 저축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비과세 한도가 지금 일시납 같은 경우는 1억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월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150만 원 5년 납 기준으로 해서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이제 그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시율이 한 2%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축 수단으로서 보험을 사실 찾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과세 한도 부여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귀하기 때문에 개인 그 종잣돈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축성 보험 같은 걸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채권도 있지만 이제 해외 채권 중에 사실 비과세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헤아라 환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달러 환율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로도 사실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 시 유의할 점은 헤아라 변동에 따라서 가입 때보다 조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 1월하고 7월 두 번 배당을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지금 시장의 금리도 한 5% 중반 정도까지는 나오니까 조금 은퇴 자금이라든지 그런 어떤 캐시카우를 창출하려는 조금 그런 니드가 있으신 분들은 자산의 일부분은 해외 채권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츠 상품도 지난해 한때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네. 올해도 유망한가요? 예, 리츠 상품이 사실은 좀 유망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네. 이유는 부동산을 실물로 투자하거나 하시면 사실 보유세라든지 세금이 만만치 않고 또 이렇게 목돈을 투자하셨는데 부동산 특성상 자금을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리츠 상품의 인기가 이제 그래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소액으로도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리츠 상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또 자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또 환매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세금 부담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츠 상품의 구성을 잘 살펴보시고 네. 일정 부분은 좀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테크 투자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두 분이 각각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70년대 미국의 대부호이면서 석유화했던 폴 게티라는 일화가 대단히 많은데요. 돈과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산가들을 살펴보면은요, 공통적인 특성들이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는 투자에 있어서는 위기를 기회로 보는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일단 투자를 실행을 하게 됐었을 때는 시간 가치의 투자를 하는 여유로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쏠림 현상에 편중이 돼서 특정 종목이나 아니면 특정 시장에 모든 자산을 투자를 해서 위험에다가 노출시키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적절한 위험 관리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나눈 후에 시간에 투자하는 그 투자 철학을 한번 실천을 해본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년 경자년 해에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슈퍼리치를 관찰해 보면 직접 사업을 하거나 우량 주식에 투자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직접 사업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우량 주식, 국내든 또 해외 주식이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사실 종잣돈 마련부터 이렇게 재테크 다이어리로 좀 바꾸셔가지고 뭐 3천만 원 마련할 거야, 5천만 원 마련할 거야,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좀 기록을 해놓으시고 실천을 하신다면 2020년 새 재테크는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 가운데 나에게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겠죠. 오늘 알려드린 재테크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재테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 한해 많은 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